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림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8장을 해설할 시간이 왔는데, 현재 지금 7장의 그 퀴즈는 다 만들어 놨지만, 제 멘티 분들이 아직 그 퀴즈를 풀고 계세요. 그래서, 진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8장은 2026년 1월 2일부터 제가 해설을 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영상을 녹화할지는 모르겠어요. 영상을 얼마나 녹화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 다해 보겠습니다. 자, 곧바로 내용 살펴볼게요. 8장의 제목은 귀납과 재귀입니다. 앞의 장에서 7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봤냐면 Inductive definitions provide a powerful means of introducing new types in Lean.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린을 이용해, 그러니까 린에서 귀납적 정의로 새로운 유형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첫 번째 문장은 제가 좀 잘 번역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린으로 새로운 유형을 도입하는 강력한 수단을 귀납적 정의가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Moreover, the constructors and the recursors provide the only means of defining functions on these types. 그리고 그런 귀납적 유형들에 대한 함수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귀납적 유형들에 대한 함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귀납적 유형들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정의역이 그런 귀납적 유형인 함수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함수들을 정의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재귀자예요. recursor.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린이 제공하는 방법들은 다 재귀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By the propositions as types correspondence, 유형으로서의 명제 대응에 의해 this means that induction is the fundamental method of proof.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귀납은 증명의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뜻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함수를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 오후의 희망공님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지금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서 질문하셔도 괜찮은데 지금은 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증명에 관한 뭐 자유롭게 대화하셔도 됩니다. 린이랑 관련 있는 거면 괜찮아요. 증명에 대한 그 방법을 지금 제시한다고 했는데 귀납법이 증명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함수들을 증명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함수들은 귀납적 유형에 대한 함수라고 했죠. 정의역이 귀납적 유형인 함수들. 그 말은 어떤 뜻이기도 하냐면 그 귀납적 유형 자체가 어떤 개별적인 명제인 경우에는 귀납적으로 정의된 명제의 증명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그런 명제가 참일 때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으로 이 함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문의 증명으로 이 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명을 할 때에도 이런 재규자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고요. 다음. Lean provides natural ways of defining recursive functions. 린은 재규적 함수를 정의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제공한다. Performing pattern matching, 패턴 맞추기를 수행하는 거. 그다음에 패턴 맞추기를 수행함으로써 라고 뭐 번역할 수 있겠네요. And writing inductive proofs. 귀납적 증명을 작성함으로써 지금 현재 분사 구문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보니까 지금 제가 번역을 이상하게 했네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인가? 오랜만에 해서 지금 번역이 이상해지고 있는데 예, 처음부터 다시 녹화하진 않을게요. 잘못 번역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 end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린이 어떤 방법들을 제공하는 거냐면 재귀적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패턴 맞추기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귀납적 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래서 방송은 그리고 영상 녹화는 끊었다가 하면 안 돼요. 오랜만에 하니까 지금 약간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It allows you to define a function by specifying equations that it should satisfy. 자, 이런 방법은 우리한테 뭐를 할 수 있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방법 덕분에 우리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함수를 어떤 방식으로 정의할 거냐면, 그 함수가 충족해야 하는 등식입니다. 등식을 명시함으로써, 그리고 and it allows you to prove a theorem by specifying how to handle these various cases that can arise.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정리를 증명할지를 명시함으로써 그 정리를 증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른 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우 나눠서 증명하는 거를 말하는 동시에 정의역 원소마다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함수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식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퀘이션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이유예요. Behind the scenes, these descriptions are compiled down to primitive recursors. 이런 설명들은, 이런 기술들은 원시적인 제기자로 환원돼서 컴파일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간편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결국은 제기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기자. Using a procedure that we refer to as the equation compiler. 우리가 등식 컴파일러라고 부르는 절차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 등식 컴파일러가 정확히 뭔지는 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8장에서 자세하게 다뤄졌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검색을 좀 해볼까요? 이거는 린의 내부 작동 원리에 관한 거다 보니까 좀 제가 잘 모르는 거기도 하죠. 아마 추측을 해보자면 이런 정의가 있을 때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함수값이 다르게 정해지는 과정을 판단하는 데 쓰이는 그런 린의 구성 요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그 컴파일러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세세하게 알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 8장 내용에서도. 등식 컴파일러는 Trusted Code Base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믿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보장이 없다는 얘기인데 한번 그 검색을 좀 해볼게요. 여기 보면 신뢰 컴퓨팅 기반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운영체제와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 컴퓨터 시스템 내의 총체적 보호 메커니즘. 신뢰성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기본적인 보호 환경과 추가적 사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그 다음은 사실 자세하게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번역했죠? 신뢰받는 코드베이스의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등식 컴파일러는 올바르게 작동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Its output consists of terms that are checked independently by the kernel. 그래서 이 컴파일러의 결과물은 린의 커널이 독립적으로 검사를 한다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결과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항들은 나중에 린 커널이 독립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부 작동 원리에 관한 저런 설명은 저도 뭐 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패턴 맞추기라는 게 나오는데 패턴 맞추기는 뭐 제가 4년 전에 이 교재를 처음 읽었을 때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거의 다 지원하는 기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The interpretation of schematic patterns is the first step of the compilation process. 이거 번역하기 좀 어려운 문장인 것 같은데 schematic pattern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요?
저 schematic이라는 용어가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schematic variable이라는 용어도 있고. 자, 대한수학회에서 수학 용어 검색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죠. 그래서 다른 데로 한번 가봐야 하는데, 근데 이걸 도식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도식이라는 게 그림을 여기서는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로 이해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키마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엑시엄 스키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공리 기본 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키마를 아예 그냥 꼴이라고 번역한 건데 기본이란 말까지 추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이 용어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데 예전에 제가 그 용어를 기록해 놓은 문서에 저런 용어가 들어있는지 한번 검색해 볼게요. 뭐 저도 도식이라고 번역했네요. 여기 보이시나요? 도식 패턴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도식 자체는 그림 도자에다가 법식자인 것 같은데 뭐 그 한자 자체는 그렇지만 이게 꼭 그림을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번역 자체는 도식 패턴이라고 할게요. 도식 패턴의 해석이 맨 첫 단계다. 그 등식 컴파일러의 컴파일 과정의 첫 단계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게 그거라는 얘기고 We have seen that the cases on recursor can be used to define functions and prove theorems by cases, according to the constructors involved in an inductively defined type. 말이 엄청 기네요. 우리가 앞에서 무엇을 봤냐면 케이시스 온 제기자가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를 봤는데 어디에 쓰이냐면 함수를 정의하는데 쓰일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정리를 증명할 수 있다. 예, 그런 데도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른 증명을 작성하는데도 케이시스 온이 쓰였고 according to the constructors involved in an inductively defined type. 귀납적으로 정의된 유형에 속하는 유형과 관련된 구성자들, 그러니까 그런 그 귀납형의 구성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 구성자들에 맞춰서 경우를 나누어서 함수를 케이시스 온 제기자를 이용해서 정의하거나 아니면 정리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를 나누었다는 말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경우를 나누었다. 다음. But complicated definitions may use several nested cases on applications and may be hard to read and understand. 근데 이건 약간 좀 무섭네요. 복잡한 정의는 그 케이시스 온 적용, 그러니까 케이시스 온이라는 제기자를 사용하는 방식이 케이시스 온 안에 케이시스 온이 또 들어있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스티드라는 용어가 나와 있죠. 네스티드는 함유된이라고 제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요소 안에 그 요소가 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케이시스 온을 이용하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정역 원소에 대응하는 공역 원소를 지정하는 건데 근데 그 지정하는 과정에서 또 케이시스 온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또 그 한 경우 안에서 경우를 세부적으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세부적으로 경우를 나누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렵겠죠. 읽기도 어렵겠고. Pattern matching provides an approach that is more convenient and familiar to users of functional programming languages. 그래서 좀 더 편리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 제기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패턴 맞추기가 지원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패턴 맞추기는 근데 이 텍스트 보면 이 교재 보면 자꾸 provide라는 동사를 엄청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를 제공한다, 어떤 방법을 제공한다, 어떤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 그런 표현이 하도 많이 나와서 이게 은근히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약간 좀 힘듭니다. 패턴 맞추기는 어떤 접근 방법을 제공하냐면 더 편리하고 이용자들에게 친숙한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이용자들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용자들입니다. 저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직 제대로 쓸 줄은 모르지만요. Consider the inductively defined type of natural numbers. 자연수의 귀납적으로 정의된 유형을 생각해 보자.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그냥 이것 자체가 린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이 net이라고 하는 유형이에요. 이거 net. 예, 귀납적 유형 net. 자연수들의 유형이죠. 그다음 every natural number is either zero or suc x. 그래서 모든 자연수는 0이거나 아니면 어떤 자연수 x의 바로 다음 수. 바로 다음 수란 건 그 수보다 하나 더 큰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suc x라는 거는 x의 바로 다음 수이고 x의 바로 다음 수는 x보다 하나 더 큰 수로 이해하시면 돼요. And so you can define a function from the natural numbers to an arbitrary type by specifying a value in each of those cases. 이거 최장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 아닌가 싶은데, 음,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의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자연수 유형에 속하는 정의역 원소가 어떤 구성자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경우를 나눠서 따지면서 그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보기를 드는 게 좋겠죠. 자, 여기 보시면 sub1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1을 뺀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근데 자연수 입력값을 받아서 자연수 함수값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함수가. 그러다 보니까 0을 입력받았을 때 0에다가 1을 빼면 우리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0을 반환하는 겁니다.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그 공역 자체를 지금 정수의 유형이 아니라 자연수의 유형으로 설정해 놔서 그래요. 린에서는 0이 가장 작은 자연수입니다. 1이 가장 작은 자연수가 아니라 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0에다가 1을 빼면 그냥 0이 나오게 한 거죠. 그 다음 suc x라는 것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x의 다음 수잖아요. x보다 하나 더 큰 수죠. 근데 그 하나 더 큰 수에다가 하나를 빼면 x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suc x를 입력하면 sub1은 x를 반환하는 게 맞겠죠.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등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sub1 쌍점 net 화살표 net 쓴 다음에 쌍점 써주고 쌍점은 콜론입니다. 쌍점 등호를 써줘야 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또 뭐 매치라고 하는 핵심어도 안 보입니다. 다 그런 게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기다려보고 아래로 좀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매치식이 계속 안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코드를 한번 적어서 텍스트 편집기에 붙여 넣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is 제로만 좀 보겠습니다. is 제로 보시면 정의역은 자연수 유형이죠. 정의역은 자연수 유형인데 공역이 불유형이에요. 불은 true 아니면 false의 값만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되는데 0을 입력받았을 때 이게 반환하는 값은 true잖아요. 그렇죠? 0을 입력받았을 때 이게 반환한 값은 true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0은 실제로 0이니까. 그 다음 suc x는 x보다 하나 더 큰 수인데 x는 0 이상이에요. 0 이상인 자연수에 1을 더하면 그 값은 1 이상이겠죠. 1 이상이면 1 이상인 자연수는 0이 될 수 없죠. 따라서 suc x는 0이냐고 따졌을 때 그 값은 false가 돼야죠. 그래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잘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텍스트 편집기에 이 코드를 붙여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써야 하는구나. 뭐 사용되지 않은 변수가 있다고 하는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 사용되지 않은 변수가 있다는 거를 알리는 설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제가 이제 좀 설정할 때 이 값을 false로 해놓으면 linter unused variables 값을 false로 설정했을 때 이 linter는 이제 코드 스타일을 검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linter가 사용되지 않는 변수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등호를 쓴 다음에 그다음에 정의 등호 써주고 그다음에 매치식도 이런 식으로 적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적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으니까. 다만 처음 이런 그 정의를 보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잠깐만요. 채팅을 계속 켜 놓을까요? 말까요? 이 채팅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아마 있긴 할 건데 귀찮아서 제가 설정 안 해 놨습니다. 그냥 켜 놓을게요. 예. 처음 볼 때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이제 적어도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근데 이 두 줄을 생략하고 그냥 뭐만 쓴 거냐면 이 경우를 나누는 부분만 쓴 겁니다. 됐죠? 뭐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의역 원소를 가리키는 변수를 그 람다식 안에서 우리가 지정해야 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패턴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매치식을 써야 했는데 그 과정을 생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략만 하고 이게 아마 그래서 등식 컴파일러를 쓴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각각의 경우에 대한 함수 값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함수를 정의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카메라를 다시 좀 줄일게요. The equations used to define these functions hold definitionally. 정의상 이 등식들이 성립한다고 하는데 이 등식들이 뭐냐면 이 함수들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등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등식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어디에 있었다고 본 거냐면 예를 들어서 sub1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할 때 0에 대한 sub1의 함수값은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등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등식으로. sub1, 0, 등식 0. 그러니까 이런 등식을 우리가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이 코드 안에 그런 등식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하고 다음 sec x가 있잖아요. 임의의 자연수 x에 대하여 sec x에 대한 sub1의 함수값은 x랑 같다. 이것도 그 반사성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건 이게 정의상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의상 성립한다는 거는 그 등식 컴파일러가 다 이제 중요한 일들을 뭐 다 끝내놨으니까 아마 그래서 정의상 성립하는 거겠죠. 자세한 거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기자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겠죠. 예, 뭐 자세한 거 몰라요. 그다음 0이 이렇게 읽으니까 약간 이상하네. is 제로 0이라고 읽을게요. is 제로 0은 참이냐? 참이죠. 그래서 참이랑 같다. 다음 임의의 자연수 x에 대하여 x의 바로 다음 수는 is 제로 수러를 성립시키는가? 그러니까 0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이고 다음 7에다가 1을 뺀 것은 6이랑 같냐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 1, 7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서브 1, 7이라고 할게요. 서브 1, 7은 6이랑 같다. 다음 x 더하기 3은 0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0과 석 대신에 좀 더 친숙한 표기법을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제로라고 쓰지 말고 0 숫자를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바로 다음 수를 가리키는 석 함수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에 더하기 쓰고 1을 그 뒤에 적어도 된대요. 자,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죠? 오늘은 무난하게 해설하고 끝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Because addition and the zero notation have been assigned the match pattern attribute. 안녕하세요. 배고프님. 자, 그 화이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25분만 더 해설하면 끝나요. 그래서 좀만 더 힘을 내겠습니다. 덧셈과 0 표기법이
어떤 속성들을 갖고 있냐면 그 매치 패턴 속성 갖고 있대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패턴 맞추기 식에서 0이라는 숫자를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덧셈이라는 기호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그 매치 패턴 속성을 이 표기법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은 패턴 맞추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Lean simply normalizes these expressions until the constructors 0 and sub are exposed. 여기 보시면 정규화하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린이라고 하는 이 증명 보조기 겸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떤 식들을 뭐 다른 그 형태로 변환하는 규칙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해진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서 식을 바꾸는 과정을 정규화한다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근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규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적은 식에서는 숫자 0이 있고 그 덧셈 기호 있고 덧셈 부호 있고 그다음에 1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제로, 석이라고 하는 함수 뭐 제로나 함수가 아니죠. 구성자 이름들이 나중엔 나올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Pattern matching works with any inductive type. 그래서 패턴 맞추기는 어떤 귀납형에 대해서든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곱 유형, 뭐 옵션 유형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옵션 유형 우리가 봤었네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그 값이 없음이라는 경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건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디 보자. 스왑이라고 하는 함수부터 볼까요? 이거는 뭐 하는 건지 보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베타 곱하기 알파라는 곱 유형이 또 뒤에 있는데 보세요. 알파 곱하기 베타에 속하는 그 원소는 순서쌍이에요. 그래서 A라는 거는 알파 유형에 속해야 하고 B는 베타 유형에 속해야 돼요. 근데 수압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서로 바꾼다는 얘기니까 그냥 자리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B 쉼표 A 순서쌍을 반환하는 거죠. 근데 조심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앞에 나온 순서상은 첫 번째 유형이 그러니까 첫 번째 성분의 유형은 알파고 그 다음은 베타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순서상에서는 각 자리에 속하는 성분의 유형이 다 지금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죠. 뭐 그 정도? 그다음에 f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가 돼 있는데 곱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공역은 넷이죠. 자연수 유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연수를 입력받은 다음에 m 더하기 n을 반환하는 함수이고 옵션이 뭔지 아까 제가 설명을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선택적인 값을 갖는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저 유형에 속하는 값을 갖거나 아니면 논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요. 논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자연수 유형 자체는 0 이상의 자연수만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 유형 안에는 0 이상의 자연수만 들어있어요. 근데 옵션 넷의 경우에는 하나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논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논은 뭐냐면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값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 값인 거예요. 약간 이게 웃기죠. 근데 뭐 그런 의도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값이에요. 값인데 이 값은 무슨 의미로 이해해야 하냐면 값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돼요. 지금 자 발음이 안 되고 있네요. 값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sum 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뭔 얘기냐면 이제 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값이 있는데 어떤 값을 갖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n이라는 값을 갖는 거고 이거는 자연수 유형에 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은 옵션 넷을 정의역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정의역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뭐 그때는 0을 반환하래요.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자연수에 대응하는 함수값을 구할 때는 n 더하기 1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을 할 때는 n과 sum n을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지만 리는 두 가지를 서로 다른 거로 취급해요. 다만 좀 비슷한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sum n 자체는 옵션 넷이라고 하는 유형에 속하는 거지만 n은 자연수 유형인 넷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Here we use it not only to define a function. 우리가 이 패턴 맞추기를 함수를 정의한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경우에 따른 증명을 수행한 데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이제 그 각각의 증명을 작성해서 전체 증명을 완성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증명을 작성하는데도 패턴 맞추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걸 명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화살표 불이라고 하는 낫이 있기 때문에 이건 명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불 자체는 명제 유형과는 다릅니다. 근데 지금 하려는 게 뭔지 보니까 지금 방금 제가 한 얘기는 의미가 없네요. 예. 순간 이게 함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정의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정리를 봐야 하는데, 예, 자, 좀 말을 이상하게 했습니다. 약간 지금 제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뭐냐면 그 낫이잖아요. 낫은 뭐 C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들어있는데 어떤 값이 참이면 거짓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거짓은 참으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근데 입력값은 당연히 불유형에 속해야 하고 그 함수 값도 불유형에 속하겠죠. not이라고 한 게 있는데 B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는 B랑 같다는 얘기예요. 이중 부정은 원래랑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패턴 맞추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경우는 true이죠. true는 뭐냐면 근데 여기 보시면 변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가 참인 경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B가 참인 경우에는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가 뭐냐면 not true는 true랑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명제라는 말을 썼죠. 그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등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등호가 있다는 거는 저 등식 자체가 명제이니까 저게 뭐 좌변, 우변, 그러니까 등호의 왼쪽과 오른쪽에 뭐가 있든지 간에 그 등식 자체는 개별적인 명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인 겁니다. 맨 처음에 증명한 거는 not true는 true랑 같다는 거고 이거 반사성으로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reflexivity입니다. 반사성이 뭐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이랑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이 정의상 같다. 그러니까 정의에 의해서 같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not false는 false랑 같다.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그 팝업이 자꾸 떠서 너무 힘든데 이건 나중에 제가 제안을 좀 해야겠습니다. not true는 false랑 같죠. 근데 not false는 true랑 같죠. 그러니까 정의상 같은 거예요. 그 다음 not false는 true랑 같죠. 제가 지금 말 제대로 하고 있나요? not true는 false, not false는 true예요. 아까 말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not false는 true이고 not true는 false입니다. 지금은 제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에 나온 식이랑 오른쪽에 나온 식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음, 패턴 맞추기는 어디에도 사용할 수 있냐면 귀납적으로 정의된 명제들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파괴한다는 말을 썼거든요. 파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괴한다는 게 제거한다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보기를 이제 들어야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P이고 Q이다. 그러니까 P와 Q가 동시에 참이란 얘기예요. 둘 다 참이면 Q도 참이고 P도 참이다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있는 기호는 연언이라고 합니다. 또는 논리곱이에요. 뭐 그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앰퍼샌드 기호 2번 쓰는 겁니다. and예요, and. 그래서 and라고 여기 적혀 있죠. 근데 패턴 맞추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연언, 논리곱의 증명을 만드는 데 필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저는 이런 표현을 쓰려고 하는데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추출하는 겁니다.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뽑아내는 게 어떤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되냐면 이걸 파괴한다고 얘기해요. 파괴하다, 제거한다, 깨트린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P이고 Q이다라는 저 가정 자체가 H로 표현될 수 있는 증명이면 그 H라는 증명에서 H1과 H2라는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내다?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H1은 P의 증명이고 H2는 Q의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H라는 것 자체는 P이고 Q이다라는 전체 명제의 증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증명은 바탕으로 우리는 두 가지 증명을 추출할 수 있는 겁니다. P, 그 다음에 Q. 됐죠? 그러면 그 두 가지 증명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를 보일 수 있냐면 Q이고 P다 라고 하는 명제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왼쪽 명제는 H2로 증명할 수 있고 오른쪽 명제는 H1로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도 보시면 이거 결국 그래서 교환법칙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교환법칙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합에 대한 교환법칙으로 이 조건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V자처럼 생긴 유니코드 기호는 논리합이에요. 논리합. 5어를 의미합니다. 또는을 의미해요. 그래서 한자어로는 뭐 논리합도 한자어긴 한데 다른 한자어로 표현하면 이걸 선언이라고 합니다. 선언이 근데 declaration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선언한다고 말을 했을 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독립선언 같은 선언을 의미한 게 아니고 여기서의 선언은 뭐냐면 가릴 선자에 말씀 원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고른다는 뜻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다. 그러니까 P를 골라도 이건 참이고 Q를 골라도 참이에요. 왜냐하면 P이거나 Q이다라는 그 명제는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그 전체가 참이 되기 때문입니다. 5어예요, 5어. 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패턴 맞추기를 보시면 첫 번째 경우는 이 논리합의 증명이 왼쪽 주입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왼쪽이 참인 경우로 이해하시면 돼요. 왼쪽 주입 규칙에 의해서 이 P이거나 Q이다라는 명제의 증명이 구성된 경우를 따지는 겁니다. 말은 좀 어려운데 뭔 얘기냐면 P가 참이거나 Q가 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P가 참인 경우를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함수식으로 표현할 때는 왼쪽 주입 함수와 그 다음에 그것의 인수인 HP를 적어줘야 하는 거예요. HP는 P의 증명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뭐를 증명할 수 있냐면 Q이거나 P이다를 증명할 수 있어요. Q이거나 P이다를 증명할 수 있는데 P가 어디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오른쪽 주입 함수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Q이거나 P이다라는 논리합을 증명할 때는 왼쪽이 참이거나 오른쪽이 참이라는 거 둘 중 하나만 증명하면 그냥 끝나거든요. 오른쪽이 참이라는 걸 증명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Q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 뭐 두 번째 경우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 가정의 오른쪽 명제인 Q가 참인 경우 결론에 해당하는 Q이거나 P이다 중 왼쪽 명제가 참이라는 거를 우리가 보일 수 있죠. 그 얘기예요. 이거는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3장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잠깐만요. 이 내용 어디까지 간지 좀 보고요. 끝이 언제 나지? 자, 좀만 더 읽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 좀만 더 읽어볼게요. 오늘 안에 이 절은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8분 지났어요. 좀만 더 힘을 내겠습니다. This provides a compact way of unpacking hypotheses that make use of logical connectives. 그래서 그 파괴하다라는 동사는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냐면 unpack이에요, unpack. 그러니까 꾸러미 안에 정보들이 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 정보들을 풀어 헤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게 전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언팩이니 디스트럭트니 같은 표현을 애초에 교재에서 쓰잖아요. 언팩 보시면 여행 가방 안에 든 것을 꺼내다, 짐을 풀다 라고 하잖아요. 뭐 이론을 분석하다라는 의미도 있네요. 근데 분석하다는 좀 어색하고 여기서 오히려 그냥 풀다, 꺼내다
꺼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논리적 연원을 사용하는 가정들을 끄집어내다, 꺼내다. 그런 방법을 제공한다. 아까도 얘기했죠? provide란 동사를 저자가 진짜 좋아해요. In all these examples, pattern matching was used to carry out a single case distinction. 위의 모든 보기에서는 그 패턴 맞추기가 단 하나의 변수에 대한 경우 나누기만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More interestingly, patterns can evolve nested constructors, as in the following examples. 그 구성자들이 함유가 돼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는 지금 변수 개수를 얘기한 게 아니었고요. 이걸 single case distinction?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 다음 보기를 좀 설명할게요. 여기 보시면 0이 있고 1이 있고 x 더하기 2가 있죠. 근데 아까는 우리가 경우를 어떻게 나눴었냐면 0과 x 더하기 1의 두 가지 경우로만 나눴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자연수 유형을 구성하는 두 가지 구성자, 그러니까 자연수 유형의 원소를 만들어주는 두 가지 구성자는 0과 썩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썩은 바로 다음 수. 근데 이제 그거와는 상관없이 패턴 맞추기를 할 때 이제 1과 x 더하기 2를 각각의 경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x 더하기 2를 그 썩 함수로 표현하면 아마 썩이 두 번 나올 거거든요. x의 바로 다음 수의 바로 다음 수. 그러니까 x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그럼 썩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1 같은 경우에는 0의 바로 다음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따가 제가 코드로 한번 적어 보이겠습니다. 싱글 케이스 디스팅션은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단 하나의 경우 구별을 수행했다? 표현은 어떻게 저걸 번역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다음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The equation compiler first splits on cases. 등식 컴파일러는 맨 처음에 그 각각의 경우를 어떻게 나누냐면 as to whether the input is zero or of the form suckx라고 하는데 이거 읽기 전에 제가 이 보기를 좀 먼저 텍스트 편집기에서 설명할게요. 오늘은 설명이 어렵진 않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이제 약간 '언제 끝나지?'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정의를 살짝 바꿀게요. 근데 위에 나와 있는 정의랑 아래에 있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0은 뭐 제로라고 쓸 수 있고 그다음 1은 제로라고? 제로라고 쓰죠. 그다음에 1은 뭐 제로의 바로 다음 수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다음에 x 더하기 2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석 x라고 쓸 수 있죠. 여기 보시면 근데 석 제로가 안 되네요. 왜 석 제로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렇게 써야 하나 봐요. 잠깐만요. 이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한번 오류를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역 변수 제로라고 하는데 이거에 지금 제로가 변수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변수를 쓰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그 점을 각각의 구성자 이름 앞에다가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를 생략한 거냐면 그 구성자가 속하는 귀납적 유형의 이름을 생략한 상태인 거예요. 원래는 넷을 써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략한 겁니다. 자, 이렇게 쓰니까 괜찮긴 한데 근데 왜 굳이 점을 써야 하는진 모르겠어요. 점 안 써도 될 줄 알았는데 약간 그건 의외이긴 하지만 뭐 넘어가겠습니다. 어쩌면 그 자연수
이름 공간을 열지 않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한번 볼까요? 그렇네. 오픈넷을 제가 적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적어보죠. 오픈넷 써주고 여기서 점을 다 없애보겠습니다. 점을 없애려고 했는데 줄을 다 없애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거랑 아래 나와 있는 정의는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닌데, 음, 근데 제가 이거 왜 얘기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원래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 그 경우를 나눌 때, 카메라 좀 키울게요. 경우를 나눌 때 각 경우는 그 귀납적 유형의 한 구성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연수 유형의 구성자 제로와 석 중에서 제로만 나오는 경우는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석만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석 다음에 제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이전에 나왔던 보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구성자 자체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제로 석. 근데 그 각각의 구성자에 따라서 경우를 나누는 게 아니라 더 세분화했어요. 석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석 다음에 나오는 인수가 제로인지 아니면 석 x인지로 이렇게 경우를 나누었죠. 그래서 이게 싱글 케이스 디스팅션이 아니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돌아오겠습니다. 교재를 볼 건데 그 이 문단을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는 경우를 어떻게 나누냐면 그 입력값이 0인지 아니면 석 x의 꼴인지로 경우를 나눈대요. 그러면 어떻게 나누겠어요? 첫 번째 경우는 입력값이 제로죠. 근데 나머지 두 번째랑 세 번째 경우는 석 x의 꼴이잖아요. x라는 변수 이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석 뭐 y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y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석 n이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두 번째 경우 역시 석 n의 꼴이고 세 번째도 석 n의 꼴인 거예요. 제로가 아니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구성자 이름이 제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경우를 나누는 겁니다. 그 x 여기 나와 있는 이 x 있죠? x가 0인지 아닌지로 경우를 한 번 더 나누는 거고 it determines the necessary case splits from the patterns that are presented to it.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이런 패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시한 패턴들마다 패턴들 뭐라고 하지? 우리가 제시한 패턴들이 다 나열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 나누기를 등식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And raises an error if the patterns fail to exhaust the cases. 여기서 exhaust는 모든 경우를 다 나열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사전에 나온 점 볼 건데 있어요. 뭐 여기 보시면 exhaust 배기가스인데 배기가스라고 번역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진맥진하게 만들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기진맥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모든 경우를 다 나열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가 여기 나오나? 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오는데 그 의미는 여기서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경우가 다 나열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 나열이 안 되면 등식 컴파일러가 오류가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등식 컴파일러는 최대한 우리 사람이 제시한 대로 그 패턴들을 다 나열하려고 노력은 할 건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실수했을 경우를 알리기 위해서 오류 메시지를 저런 경우에는 저런 상황에는 내놓는다는 겁니다. Once again, we can use arithmetic notation as in the version below. 그리고 뭐 산술 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덧셈 기호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거야 뭐 당연하고. In either case, the defining equations hold definitionally. 뭐 어떻게 정의를 하든 그 정의에 쓰이는 등식들은 정의상 참이된다.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여서 더 얘기는 안 할게요.
You can write print command print sub2 to see how the function was compiled to recursors. 잠깐만요. 카메라 좀 줄여야 하네요. 그 프린트 명령을 이용하면 이 함수가 실제로 어떻게 제규자를 사용해서 제규자를 사용하는 코드로 컴파일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대요. Lin will tell you that sub2 has been defined in terms of an internal auxiliary function. 내부적인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match1 같은 식들을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것도 인쇄 명령으로 그 코드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게 좀 대체적으로 많이 복잡하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보조적인 함수를 이용해서 매치식을 린이 이해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 매치식이라는 게 잘 작동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제귀자로 저것들을 다 환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매치식도 결국은 제귀자로 변환이 됩니다. 되죠? 뭐 그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설명 언제까지 해야지? 아우 힘들어. 그 좀만 더 하면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서 그 방송 끝내기 전에 제가 아직도 번역을 해내지 못한 carry out a single case distinction 이 번역을 어떻게 할지만 얘기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자, 10분 안에, 8분 안에 저거 어떻게 번역할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 경우를 구별하는 절차를 딱 한 번만 거쳤다는 뜻인 것 같아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그 어떤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구성자들에 따라서 경우를 나누는 과정은 등식 컴파일러가 한 번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 sub2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에서는 그 자연수의 두 가지 구성자에 따라서 경우를 나누는 과정을 2번 해야 했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그래서 경우 구별을 한 번만 하느냐 아니면 2번만 하느냐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글 케이스 디스팅션을 어떻게 번역하면 되냐면 경우 구별을 단 한 회만 수행하는 보기만을 우리가 위에서 봤다. 뭐 이 정도로 이 문장을 번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잊어버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가 7장에서 한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제가 설명했는지만 다시 보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근데 이건 좀 보고 가야겠습니다. Actually, 사실은 the definition above is expanded to this 라고 나와 있는데 약간 좀 의외인 게 뭐냐면 문장을 이렇게 그냥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to 다음에 코드가 나온 거거든요. to the following 같이 이제 문장을 좀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러지 않네요. 뭐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 위에 나와 있는 정의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 뭐 아까 제가 설명했죠. fun x 쓰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매치식을 작성하는 거랑 그동안 위에서 우리가 봤던 보기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 그리고 매치식에 대한 그 보조 함수를 생성하는 과정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죠. 근데 그거는 그런 보조 함수를 생성하는 것도 등식 컴파일러랑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등식 컴파일러가 정확히 뭔지도 저는 모르겠어서 그냥 그러려냐 하겠습니다. 린의 내부적으로 만들어지는 함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이 보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를 설명했냐면 패턴 맞추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했고 다음 시간에는 그 패턴 맞추기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뭐 또 있나요? 계속 그 내용이 나오네요. 와일드 카드 있고 겹치는 패턴 나오니까 패턴 맞추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이제 그 다음은 제귀에 관한 내용인데 제귀와 귀납, 구조적 제귀, 그 다음에 구조적 귀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려울 거예요. 그 정초 제귀적 정의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여기서 접근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구조적인 제기만 설명하고 있지만요. 이거는 저도 좀 미리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예. 그거는 아마 셋째 주, 넷째 주부터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제기적 선언? 예. 한 정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정의. 정초 제기와 귀납. 그다음에 끝인가? 네, 저게 어려워요. 예, 저게 어렵고 함수적 귀납은 이건 제가 배웠었는지 아닌지 약간 좀 가물가물해요. 이게 안 배웠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 상호 제기는 이거는 최장에서도 비슷한 거를 좀 봤었죠. 그래서 아마 이해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네요. 의존 패턴 맞추기가 있습니다. 패턴 맞추기에 대한 설명이 꽤 길군요. 무섭다. 접근 불가능한 패턴도 있고, 그 다음에 매치 시기 또 나오고요. 연습 문제. 아마 3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3달에서 4달? 이거 하면 이제 2026년 4월쯤 될 것 같은데, 예, 최선 다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영상을 녹화하겠습니다. 자,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예, 두렵습니다. 매우 두렵습니다. 7장 해설하는 것도 거의 한 15편 정도 만들었거든요. 15주. 힘 쉽지 않은데, 끝까지 해야죠. 끝까지 하고, 2027년에는 오픈소스 그 컨트리뷰션 아카데미에서 제가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돈도 좀 받으면서 그 멘토링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위한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방송은 이어서 할까요? 이어서 하든가 말든가 할게요. 자, 일단 영상은 여기서 끊겠습니다.